중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원래 자신들의 것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어이없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석학들은 중국 북방 지역은 한국인들이 살던 곳이라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중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진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 드라마와 K-POP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텔레비전 속 한국의 도시 풍경, 배우들의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귀를 사로잡는 음악은 저에게 현실 너머의 환상적인 세계였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역동적인 에너지는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언젠가 저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키우게 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어젯밤 방영된 드라마 속 명장면을 따라하고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 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물결의 한가운데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키워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부모님께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지에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특히 외동딸인 저를 타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유학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매일 밤낮으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차근차근 유학을 준비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의 간절한 바람과 확고한 의지를 느끼셨는지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게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보이는 한국의 첫인상은 제 상상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서울의 풍경은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았고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는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명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활기찼습니다. 저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교의 역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유적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주말이면 경복궁 같은 고궁을 찾아 조선시대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하기도 하고 현대적인 쇼핑센터에서 최신 유행을 접하며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를 직접 느끼기도 했습니다. 매운 떡볶이와 시원한 막걸리를 맛보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도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익숙지 않아 고생했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매콤한 맛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착실히 배웠고 드라마에서 듣던 표현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한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할 때마다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해도 항상 친절하게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자부심이었습니다.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국경일에는 거리 곳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올림픽이나 축구 경기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응원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에너지를 보며 한국이 단순히 아름다운 나라를 넘어선 깊은 역사와 정신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저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꿈만 같았고 저는 이 꿈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2의 고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한국과 중국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역사 동아리 활동에 더욱 몰두하며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 그리고 조선시대의 실학 정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는 저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언젠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중국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우연히 한 라이브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자는 중국에서 저명한 역사학자로 알려진 왕민 교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강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왕민 교수는 강연 서두에서 한중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의 공감을 얻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이 진행될수록 그의 목소리 톤은 점차 격앙되었고 강연 내용은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왕민 교수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복, 김치, 심지어 태권도까지 중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 교수의 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어의 한자어 비중을 언급하며 한국어의 고상한 단어들은 모두 중국어에서 유래했으며 한국인들은 한자가 없었다면 변변한 문명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의 시조인 단군과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역시 원래 중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신 유전자 분석 결과로도 증명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역사학자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민 교수는 강연 내내 흥분한 목소리로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부러워하며 자신들의 것으로 포장하려 한다. 이는 뿌리 깊은 중화 사상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과거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한국의 문화 발전은 모두 중국 문명의 영향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비하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아팠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수많은 중국인 네티즌들이 왕민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국인들의 시조는 중국인이다와 같은 악성.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한국의 문화가 한순간에 왜곡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왕민 교수의 강연은 저에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넘어선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왜곡된 진실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왕민 교수의 강연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배운 역사적 사실들과 왕 교수의 주장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에 너무 심취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자국의 저명한 학자가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역사 관련 서적들을 무작정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역사서들을 펼쳐보며 왕민 교수의 주장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은 책들 속 한국 역사는 왕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중국에 종속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강인한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수록 왕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학교 캠퍼스를 걷는데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의 조국인 중국에서 이처럼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넘어선 역사적 진실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역사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신 박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교수님은 한국 고대사 전문가로 언제나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명쾌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왕민 교수의 강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가 느낀 혼란스러움과 배신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교수님은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류진 학생, 흔들리지 마세요. 역사는 감정이나 주관적인 해석으로 왜곡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료와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학자의 역할입니다. 박 교수님은 저에게 몇 권의 한국 고대사 관련 서적과 논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북공정의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며 역사 왜곡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부 양심 있는 석학들이 스스로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고백하며 중국 북방 지역이 원래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왕민 교수 같은 이들이 주류를 이루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박 교수님은 역사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박 교수님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용기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나라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왕민 교수의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결심은 저의 한국 유학 생활에 새로운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유학생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 탐구자가 된 것입니다. 왕민 교수의 강연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한국 역사의 진정한 자긍심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의 조언을 따라 도서관의 한국 역사 코너를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는 한국의 고대사와 중세사를 다룬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에 광활했던 영토와 당나라에 맞서 싸운 강인한 기상, 백제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과 화려했던 불교 문화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결코 중국의 종속된 문화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색깔로 승화시킨 위대한 문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적을 통해 얻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역사 동아리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일과 왕민 교수의 주장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고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동아리 회장인 김민준 선배는 한국 고대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선배는 류진아, 한국 역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켜온 역사야.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와 민준 선배, 그리고 몇몇 동아리 친구들은 팀을 꾸려 왕민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유서 깊은 박물관들을 방문하여 실제 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된 독창적인 그림들과 백제, 금동 대학로의 섬세한 조각, 신라의 황금 유물들은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물을 보는 것을 넘어 관련 학자들의 설명을 듣고 도록을 비교하며 심층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역사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역사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사실을 암기시키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역사를 통해 자긍심을 느끼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교육 방식에서 한국 역사 교육의 깊이와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왕민 교수가 특히 쌀도 한국에서 생산되었다고 주장한다며 한국을 비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벼농사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니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의 일부 지역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였습니다. 특히 충북 청원군에서 발견된 소로리 벽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 벽시로 공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왕민 교수가 아무렇지 않게 쌀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하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쌀 문화의 중요한 발상지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소로리 벽시를 증거로 삼아 한국 역사 교육의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외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깊고 풍부한 역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긍심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며 확고한 역사적 뿌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왕민 교수의 왜곡된 주장에 맞설 준비가 된 듯했습니다. 우리는 왕민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특히 제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왕 교수가 유전자 분석 결과로도 한국의 뿌리가 중국에 있다고 주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유전자라는 과학적 근거를 들먹이며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분노했습니다. 민준 선배와 함께 생물학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유전자 분석과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논문들은 왕 교수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중국 한족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독자적인 유전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왕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왕 교수의 왜곡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박 교수님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류진 학생, 민준 학생. 제가 아는 중국 역사학자 중에는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허구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우 용기 있는 분들이죠. 박 교수님은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의 한 학자, 리밍 박사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리밍 박사는 과거 동북공정에 참여했던 학자였으나 연구를 진행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동북공정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비과학적인지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중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리밍 박사는 이후 학계에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렵게 리밍 박사님과 연락을 취해 주셨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화면 속의 리밍 박사는 예상보다 훨씬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리밍 박사님은 조심스럽게 동북공정의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그 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동북공정이 학술 연구의 순수성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 프로젝트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리밍 박사님 본인이 참여했던 연구 과정에서 중국 북방 지역, 특히 만주 일대가 과거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 국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으며 이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들이 현재 한국인의 선조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많이 발견했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축소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리밍 박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가의 양심으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 역사학계의 부끄러운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나처럼 침묵하지 않는 젊은 학자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의 고백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왕민 교수 같은 이들이 주류를 이루는 줄로만 알았는데 중국 내부에도 양심 있는 학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진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리밍 박사님은 자신이 겪었던 학문적 고립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저에게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더욱 확신하게 했고 한국 역사의 독자적인 가치를 수호해야겠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반박을 넘어 중국 내부의 양심 있는 목소리와 연대하여 더 큰 진실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리밍 박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리밍 박사님과의 화상통화는 우리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왕민 교수 같은 인물들이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관이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중국 학계 전체가 동북공정의 논리를 맹신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리밍 박사님의 용기 있는 고백은 한국의 역사가 중국의 속국이 아닌 독자적이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왕민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한국 역사의 진정한 가치와 중국 내부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박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중국 내 다른 양심 있는 학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리밍 박사님처럼 학문적,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며 공개적인 발언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익명을 요청한 학자들이나 은퇴 후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자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동북공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된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 익명의 중국 역사학자는 우리에게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내부 문서 일부를 몰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중국 북방 지역, 즉 만주 일대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관련하여 한국 고대 국가의 유물 발견은 최대한 축소 보고하거나 중국 고유의 문화로 해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렇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내부 문서는 왕민 교수의 주장이 단순한 개인의 오류가 아니라 조직적인 역사 왜곡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강력한 아티팩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학술글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왕민 교수와 같은 이들의 왜곡된 주장을 제시하고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수집한 한국의 역사적 유물과 기록, 그리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 한국 역사의 독자성과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분은 리밍 박사를 비롯한 중국 내 양심 있는 학자들의 고백을 담아 동북공정의 진실을 폭로하고 역사 왜곡의 비극성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글 작성 과정에서 제가 가진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더 큰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반박하는 것을 넘어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실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글 작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료 조사, 내용 구성, 그리고 표현 방식까지 모든 과정이 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역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제 진실의 빛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온라인 학술글 시리즈에 대한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내부에서만 알려졌지만 곧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왕민 교수와 그의 추종자들도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공격은 거세고 집요했습니다. 왕민 교수는 자신의 SNS와 온라인 강연을 통해 저와 우리 팀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조국을 배신하는 무지한 젊은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저를 겨냥하여 일부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심취해 분별력을 잃고 거짓 정보에 선동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쏟아내며 저희를 인신공격했습니다. 중국인의 수치다. 어설픈 지식으로 선동하지 마라. 너희가 뭘 안다고 역사를 논하느냐 같은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익명으로 저를 위협하는 메시지나 한국 생활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성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처음에는 저를 심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한때 존경했던 학자와 동포들에게 비난받는 상황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고 낮에도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준 선배와 다른 친구들도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자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집요한 공격은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왜곡된 역사 위에 얼마나 불안하게 서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공격들을 받아들이며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우기는 주장은 진정한 역사를 배우는 길이 아님을 더욱 확고히 깨달았습니다. 왕민 교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인신공격과 협박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격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박 교수님도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류진 학생, 흔들리지 마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길은 언제나 고되고 외로운 법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할 겁니다. 박 교수님은 저에게 온라인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고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그들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오직 학술글 작성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에 더 많은 역사적 증거를 찾고 글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데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글을 다듬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며 지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유학생 친구들과도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진실을 향한 저의 노력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투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왕민 교수의 공격을 단순한 방해가 아닌 제가 역사를 더욱 깊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역설적인 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주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무조건적으로 우기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 진실을 향한 묵묵한 배움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드디어 온라인 학술글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학교 웹사이트와 주요 온라인 학술 커뮤니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글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왕민 교수의 왜곡된 주장을 시작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낸 소로리 벽시의 놀라운 역사적 의미와 한국인의 독자적인 유전적 흐름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바로 리밍 박사를 비롯한 중국 내 양심 있는 학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동북공정의 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익명으로 공개된 동북공정 내부 문서는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글의 신뢰성을 더해주며 독자들에게 강력한 아티팩트로 다가왔습니다. 글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진정한 역사를 알려줘서 고맙다. 중국인 유학생의 용기에 감동했다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인 독자들 사이에서도 글은 충격적이지만 다시 한번 역사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도 진실을 알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아주 소수이지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전체 여론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협박성 메시지와 욕을 하는 악플로 저는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간혹 한국과 중국의 진정한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응원 섞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비록 저의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중국 내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발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민 교수와 같은 부류의 학자들은 여전히 건재했으며 인터넷에서는 끊임없이 한국 비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한 번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것은 긴 시간을 두고 꾸준히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국적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가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것보다는 실제 역사를 통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계속하며 역사 공부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모색할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역사의 진실을 향한 강력한 울림이 되어 저의 삶을 영원히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호주의 한 공항입니다. 작은 공항에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좀처럼 줄은 빠질 생각은 안 하고 아이들은 울고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한 동양 남성이 나타나 정리를 하자 순식간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저 남성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 사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야채 가게는 브리즈번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년 전 아내와 함께 시작한 이 가게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쉼터가 되었죠.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호주는 다문화 국가이지만 특히 제 가게가 위치한 이곳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주시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각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향신료로 쓸 수 있는 채소들을 주로 찾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새벽 일찍 와서 그날 요리할 재료들을 사가곤 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의 특징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손님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만의 독특한 성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매사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속도도 빨랐고 계산대에서도 지갑을 미리 준비해두는 등 항상 한 발 앞서 행동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효율성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뭔가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참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그저 성급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인의 이러한 특징을 깊이 있게 관찰하게 된 것은 한 특별한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가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가게는 단순한 야채 가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마치 작은 지구촌과도 같았죠. 매일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효율성과 신속함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이자 강점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난 15년간 제 가게에서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했습니다. 대부분 이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인 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시작점이었죠. 민수가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야채 이름도 잘 모르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서툴렀을지 몰라도 그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은 분명히 전달되었죠. 제가 영어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야채 이름도 모두 외우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민수의 이 말에 저는 그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영어가 서툰 유학생들을 고용한 적이 있었기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적응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고 야채 이름과 가격을 완전히 외우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모든 야채의 이름과 가격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야채 진열대 앞에 서서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외웠죠. 때로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남아있겠다고 하는 걸 저와 아내가 억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야채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야채들을 그룹으로 묶어 외우고 가격대별로 분류하여 암기했죠. 심지어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토마토, 감자, 고구마는 모두 투로 끝나니까 같이 외우면 쉬워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킬로그램당 3달러대예요. 이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시스템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곧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채용 후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민수는 가게의 모든 야채 이름과 가격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게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민수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는 계산대에서 일어났죠. 우리 가게는 주말이면 항상 계산대 앞에 긴 줄이 생기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손님들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불만족을 읽을 수 있었죠. 민수는 계산대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모든 야채의 가격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기에 가격표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그의 손은 마치 계산기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더구나 놀라웠던 것은 손님들이 고른 야채를 보는 순간 총액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손님이 토마토 2개, 양파 3개, 감자 5개를 들고 오면 민수는 즉각 대략 15달러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거의 항상 정확했죠. 이런 능력 덕분에 계산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되었고 자연스럽게 줄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계산대 주변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가장 자주 구매되는 야채들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하고 봉투는 미리 펼쳐서 준비해 두었죠. 심지어 동전도 미리 분류해 두어 거스름돈을 주는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곧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며 이걸 줄이면 더 많은 손님을 모실 수 있고 손님들도 더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의 말처럼 이런 혁신적인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말 오후 최대 30분까지 걸리던 대기 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손님들의 반응이었죠. 많은 손님들이 요즘 가게 계산이 빨라졌다며 칭찬했고 민수의 효율적인 일처리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물어보는 손님들도 많았죠.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가게의 분위기도 더욱 활기차졌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민수가 자신의 방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었고 때로는 퇴근 후에도 남아서 동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제게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 가게는 브리즈번에서 가장 효율적인 야채 가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한국인 청년의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차를 세차하러 세차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아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세차를 하러 나왔더군요. 브리즈번 교외에 있는 이 세차장은 원래도 주말이면 사람이 많은 편이지만 그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세차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중간중간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들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현지 사람들은 그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핸드폰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그는 아시아계 얼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더군요. 그는 잠시 주변 상황을 살펴보더니 곧바로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 양쪽의 차량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신호는 정확했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마치 전문 교통경찰관처럼 보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하고 정확한 수신호에 하나둘씩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막혔던 도로가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쪽 차선의 차들을 조금 전진시키고 다른 쪽 차선에서 기다리던 차들을 번갈아가며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교통을 정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끈기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20분 넘게 서서 차들을 정리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체계적으로 차량들을 통제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차에 있던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제가 한국인 같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세차를 기다리는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제서야 그 한국인은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비효율적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하는 모습이 똑같았거든요. 그들에게는 무질서와 비효율이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한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세차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저만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인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더군요. 다음 날 우연히 세차장 주변 카페에서 만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날 세차장 바로 옆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제니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차장 옆 도로가 막히는 것을 보아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손님들이 꽃집 앞까지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제니퍼는 처음에 그 한국인이 차에서 내렸을 때 또 다른 말다툼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차 순서 때문에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침착하고 체계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카페 주인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계 누군가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마이크는 그날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일지 궁금해했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날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감탄했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지 경찰관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중에 순찰차가 지나가다 상황을 보고 멈춰 섰는데 그들도 그 한국인의 체계적인 교통정리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다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특별함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특성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려 들고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일화를 공유하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민의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죠. 한 사람의 자발적인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민수나 다른 한국인 손님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브리즈번 국제공항에서 목격한 일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차 멜버른에 다녀온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공항이 유난히 붐볐습니다. 여러 국제선이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던 모양이더군요. 입국 심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줄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몰라 보였죠. 여기저기서 누가 먼저 왔는지를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지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앞쪽에서 큰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줄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먼저 입국 심사대 앞쪽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줄이 꺾이는 지점마다 자신의 캐리어를 이용해 경계선을 만들었죠. 마치 테마파크의 대기줄처럼 체계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갔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의사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손짓과 간단한 단어들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신기한 건 또 다른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도와 공항에 줄을 세우며 질서를 찾게 도왔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줄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정보를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른 심사대로 안내하기도 했고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은 앞쪽으로 배려하기도 했죠. 약 30분이 지나자 입국 심사장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공간이 질서정연하게 변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그에게 직접 다가가 감사 인사를 건넸고 공항 직원들도 그의 도움에 고마워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똑같았거든요. 체계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의 어느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출장차 브리즈번에 왔다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이날의 경험은 제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닌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것이라는 점을요. 그것은 마치 그들의 DNA와도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관찰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게의 민수, 세차장의 청년, 공항의 중년 신사. 그들은 서로 다른 나이와 배경을 가졌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민수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함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고요. 시간은 곧 기회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빨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그들이 비효율적인 상황을 참지 못하는지, 왜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낸 특별한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행동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노하우를 동료들과 나누었습니다. 세차장의 청년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섰고, 공항의 신사는 자신도 지친 상황에서 모두를 위해 질서를 만들어냈죠. 이런 모습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가게의 다른 직원들은 민수를 보며 자신들의 업무 방식을 개선했고, 세차장과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동받았죠. 심지어 일부는 자신들도 그런 태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손님이 가게에 오면 그들의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빠르게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서 지갑을 미리 준비하며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더 나아가 이런 경험들은 제게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각각의 문화는 저마다의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로 어우러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한국인들처럼 효율성을 추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는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욱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특별한 정신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더욱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과의 이러한 만남과 경험들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5년간 야채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문화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특별한 정신은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수는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도시로 떠났지만 그가 우리 가게에 남긴 영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효율적인 시스템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그의 정신을 배운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죠. 세차장의 그 청년을 다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서 종종 회자됩니다. 작은 행동이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공항에서 만난 중년 신사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나 피곤함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한국인들의 특성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독특한 정신문화입니다. 이런 특성은 우리가 배우고 존중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물론 모든 한국인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DNA가 있죠.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는 특별함을 갖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의 일화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동포착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